이번에는 수필입니다. 풀비린내에 대하여. 일단 수필을 볼 때는 뭐부터? 수필의 구성은 어렵지가 않아. 먼저 뭐부터 찾냐면 경험. 글쓴이가 한 경험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 경험에서 느낀 바. 다시 지금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 그걸 통한 깨달음. 그래서 이 깨달음이 바로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소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까 소설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도 허구적이었잖아. 반면에 수필은 무조건 사실적입니다. 왜? 수필에서 나는 누구를 말해? 수필에서 나는 누구야? 글쓴이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경험은 다 사실이란 말이야. 알겠죠? 깨달음요. 주제라고 돼 있죠. 네, 주제. 깨달음이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무언가를 반성하는 거야, 성찰, 돌아보는 거야. 생태하면 뭘 말하는 거야? 자연 얘기하는 거지? 네. 주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성찰한다. 그렇지. 그래서 경험, 깨달음, 그게 수필의 일반적인 단순한 구조다라는 것. 보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 여기 있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경험이죠.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이 경험, 광주 비엔날레에서 뭘 본 거? 어딨지? 감성적 기계를 보고 느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달리는 무기는 긍정적인 거겠어, 부정적인 거겠어? 그렇죠. 이건 이제 부정적인 거지.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거는데 지금 이 감성적 기계를 통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보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봅니다. 그 무렵이 언제야? 이걸 본. 그렇지. 요거 감성적 기계를 봤을 무렵인 거지.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한. 그러니까 편리는 긍정적인 거고 불안은 부정적인 건데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초보여서. 초보니까 당연히 불안, 초조 이런 게 있죠. 저도 이제 처음 운전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도로 연수야. 도로 연수를 하는데 나는 그 뭐 전문 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게 아니라 친구가 나보다 면허를 먼저 따서 그게 이제 경력 얼마 이상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옆에서 봐주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봐주는데 자꾸 옆에서 야 악셀레이터 좀 밟어.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나는 되게 빠르게 가고 있는데도 봤더니 시속 40km였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 나도 운전을 하니까 그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야. 야, 우리 일상에서 40km로 달릴 수 없잖아. 100m를 10초에 뛴다고 해봐. 그러면 시속 몇 킬로야? 10km밖에 안 되는 거지. 뭐 얼마큼 보고 100m를 10초. 킬로미터로 보고 해야 되니까 0.1 나누기 10이니까. 어쨌든 40은 안 될 거 아니야. 네. 자전거 타도 기껏해야 3, 40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아주 빠르게 밟았을 때. 그런데 40은 어마어마한 속도인 거지. 내가 처음 운전해본 나로서는. 진짜 모든 게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느낌이었거든. 이 친구는 자꾸 밟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40으로 하잖아. 짜증이 납니다.
이제 익숙해져서. 그래서 봅니다. 이제 그런 거야. 초보라서 그래 편해. 그런데 불안하기도 한 거지.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운전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네요.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뭐야? 선택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지. 필요할 때만.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그럼 실제적인 목적은 뭘 말하는 거야?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 이게 바로 실제적인 목적인 거지.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그만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없어져 나가는 거겠어? 뭐가 없어져 나가는 거겠어? 그렇지. 불안이 없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운전할 수 있었던 거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지금 이 자동차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고 밀폐된 공간,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속성이야, 장점. 그 속성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지. 됐습니까? 계속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헤민 탱스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 뭐 어떤 거야? 지금 이 공간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 뭐야? 지금 영토를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공간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양면적 속성을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양면적 속성을 채워준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영토 밖으로 이거 양립할 수 있는 거냐? 아니요. 양립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뭐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야? 자동차가.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달리는 무기였지. 그럼 부정적인 거로 접근한 거고. 아늑한 자궁이라는 얘기는 그렇지. 이거는 바로 요거와 관련되는 거죠. 여기 나오네.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뭐야? 머물고자 하는 속성과 어떤 거? 벗어나고 싶었던 거.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 이게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혹은 바뀌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여러분 잘 모르죠? 잘 모르지? 운전을 안 했어요. 그렇죠. 운전을 하면 특히 여름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름에 이게 뭐가 부딪히는 거냐면 벌레가 부딪혀서 터지는 소리야. 탁탁탁.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를 연이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 사실은 이제 유리창에 제일 많이 부딪히기보다는 헤드라이트랑 그 다음에 범퍼에 제일 많이 부딪히거든. 왜냐면 또 이 벌레들이 빛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헤드라이트 주변에 이게 시골 지나갈 때가 진짜 어마어마. 도시에서는 뭐 날벌레들이 별로 없어서 덜 하긴 한데 시골을 지나게 되면 엄청나게 있는 거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지금 이거죠.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두르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이거지. 뭐야? 풀벌레를 죽인 거. 풀벌레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한 거. 누구로 인해? 자신의 차로 인해. 그러나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소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이제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식. 그럼 풀비린내. 풀비린내는 바로 뭘 상징하는 거야? 풀벌레의 죽음이죠. 여기 나오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풀비린내가 의미하는 거 여기다가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손을 씻고 또 씻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지금 이제 그 전문가의 견해를 아니죠.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속성, 장점,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애용하는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것 다음에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봅니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 초경은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처생리인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되게 막 이게 그 중국인의 거리인가 그 소설에서도 요 초경에 대한 느낌을 좀 서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참 뭐랄까 불쾌하면서도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던데. 그냥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일부러 물어본 건 아닙니다. 초경처럼 겪었으리라 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다시 초경처럼. 그러면 이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초경처럼 겪는 거니까 여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드시 겪는 경험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실제의 여성성을 지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경험은, 살상의 경험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운전에 능숙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왜? 초경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통과 의례처럼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초경이 부정적인 건 이건 내가 진짜 경험해보지 더 뭐로 말할 수가 없겠네. 어쨌든 너네는 기억나? 아니요. 그냥 깝깝했어요. 앞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진짜 이거 너무 그러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구네. 앞으로도 이 좀 좋지 않은 경험이잖아. 이것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아지거나 절대 그러질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야 찾아왔다. 이게 바로 뭐야? 깨달음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자동차의 성격 여기다 별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풀비린내 그래서 글쓴이의 성찰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이거 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인 거지 뭐.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풀벌레 죽었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이거네. 뭐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타협이야, 타협.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감성적 기계는 긍정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이 풀비린내, 그러니까 이제 살생의 경험 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아까 이동하는 무기, 달리는 무기였지.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게 또한 이제 깨달음이란 말 할 수가 있겠네. 반성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서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지금 글쓴이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의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정리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 풀비린내 사건 이후 그래서 감성적 기계를 해서 공유될 수 있다는 있음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 본 거죠. 아까는 왜 달리는 무기였으니까. 그 다음에 풀비린내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바뀐 거지.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과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 다음에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해서 최소화하고 차에 대한 의존들을 낮추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낸 바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건 이제는 어떤 걸 말하는 거겠어? 이거지? 풀비린내 사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말하려는 게 정확하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도 했죠? 슬기한설.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 그래, 모든 생명, 이게 더 훨씬 더, 선입견을 버리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할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한문수필. 이와 개의 대조적 예시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다시,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경험이야, 경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여기에서는 문답, 그러니까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기서 이제 글쓰기의 경험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면 여기서는 대화 중심으로.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그네와 이제 나야.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그네의 경험이지. 이런 거를 보고선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살생하지 않겠다 생각을 한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불 속에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어때? 같은 경우죠. 그랬더니 나그네의 반응이야. 이는 미물, 작은 생명체가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요가 나를 놀리는 것이 합니까? 지금 이거 개와 이의 죽음이 다르다고 여기는 거. 뭐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지. 크기로.
크기가 기준.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들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두 이보. 그렇죠. 어찌 큰 놈만 큰 놈 뭐? 개, 돼지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죠? 왜? 똑같기 때문에. 한 몸에 붙어있는 큰 부분과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쇳뿔, 소의 뿔처럼 보게 하고 메추리를 대분과 동일시해보도록. 그러니까 크기와 상관없이 뭘 보라는 거야? 이 부분. 그렇죠. 본질을 보라. 보기를 노력하라고. 본질을 보기를 노력하라고 전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설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하지? 유추죠, 유추. 유추가 뭐야? 이 사례를 통해서 다른 사례까지 넘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개와 이의 죽음을 통해서 단순하게 개와 이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로? 사물의 본질을 봐야 된다. 볼 수 있어야 함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유추에 대화를 통해서 유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성찰, 그 다음에 이것을 확장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이 당연히 뭐겠어?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생명은 소중하다, 모두 똑같다. 그것보다는 뭐겠어?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에 따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단순하게 겉모습 때문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 이것도 되긴 하지만 생각해봐. 이게 이는 우리가 많이 막 불편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걔도 똑같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걔는 크니까 봐주고 있는 작으니까 작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본질을 여기서는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게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됐죠? 마지막에 말하는 건 이제 풀비린내와 관련해서 그 생태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요 풀비린내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엽다. 역시 소설이 여파네. 그렇죠. 진짜 처음 안 가졌어. 그럼 다음 시간이 더 고난이야.